고양이와 함께하는 예술세계 까미와 깜지의 고향 있는 교양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 네. 검은 고양이에 대한 줄거리 얘기까지 일부로 나눠봤는데 오늘은 뒤이어서 이제 2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놓은 내용들이 꽤 풍성해요. 깊이가 좀 있어요. 까미님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듯이 논문 보면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깊이가 있어요. 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벽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무엇인가, 또 서술상의 어떤 재밌는 트릭은 맞아요. 무엇인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해석하는 방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 그리고 포가 현대문학에 끼친 영향, 검은 고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풍성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얘기 나눌 게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주인공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요거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순간 당장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망가져가는 본인이 있었죠. 뭐 술 먹고 이러면서. 근데 그걸 고양이가 경멸적으로 바라보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눈을 파버려요. 근데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다가 그 원인인 고양이를 또 죽여요. 그래서 고양이를 죽인 죄책감이 들어. 그래서 그거를 서운한 마음으로 감추잖아요. 맞아. 그러고도 새로운 고양이를 찾아요. 근데 새로운 고양이가 죄책감을 또 떠올리게 하니까 또 죽여요. 악순환이야. 결국 그 점점 더 파멸의 길로 가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죠. 맞아. 모든 것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악한 행동을 다 저질렀고는 뭐 인간 본성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거 본성 자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를 죽인 것도 결국 그게 밝혀진 것도 고양이 때문이다. 고양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깊은 반성이 나오지 않아. 맞아. 그렇지. 심지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반성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깜지가 얘기했던 대로 사이코패스 같다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왜냐면 그런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적 특징이 동물 학대하고 동물을 살해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 들썩던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 너무 사회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 요즘 또 막 연쇄살인범에 대한 뭐 영상들도 뉴스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막 접하면서 이 소설을 또 읽었더니 막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오죠. 오더라고요. 나도. 네, 그래서 좀 딱 요 시즌이었어. 힘들었어요. 좀. 사이코패스라는 게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타인과 그런 온정적인 유대를 형성할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심하게 부족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대요. 이 설명에 너무 부합하지 않나요? 완벽한 거의 정의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이 사람 그렇게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연구 이론이 정립되기 한 세기 정도 전일 텐데 거의 이게 19세기 정도죠. 그런 뭐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등장한 건 거의 한 20세기 정도니까 미리 문학 작품에서 탐구를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병 얘기가 나오죠. 벌써 두 개의 벽이 등장했어요. 하나는 화재가 일어난 집에 있었고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침대 머리맡의 벽. 거기는 목에 밧줄을 감은 것 같은 고양이가 부조 형태로 이렇게 새김 형태로 조각되어 있었던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내와 고양이를 가다준 채로 발라버린 그 벽이죠.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뭔가를 가리고 막아준다는 감추는 건데 그게 상징을 갖고 있었죠. 저는 이게 최소한 어떤 정신적 버팀목 같은 거, 정신적 방어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주는 무언가인가? 그치. 본인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어떤 도와주는 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벽 뒤에다가 이제 다 가둬버리면 되니까. 고양이에 대한 것도 가둬버리고 아내의 시체에 대한 것도 가둬버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을 옥죄는 죄책감, 죄의식, 그런 공포 같은 것들 다 가둬버리는 거죠. 물론
불안 같은 건 그 밖으로 새어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둬두는 네. 역할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벽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이 사람의 내면이 붕괴해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 자기도 실제로 신체도 무너지고 벽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도 완전 이게 확 부서져 버리는 것 같은 게 같이 묘사가 되니까 이 벽이라는 장치가 되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 다음 서술상 재밌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화자랑 거리감을 꾸준히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소설이나 뭐 작품들을 읽으면 사실 화자에 얼마나 감정을 이입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이 거리감을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사람 제정신일까 의심하게 만드니까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려는 이야기고 심지어 믿을 수 없는 거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독자의 신뢰를 처음부터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네, 보통 소설이랑 다른 방식이죠. 보통 소설은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내 얘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이입을 해서 그게 내 경험 같게 느껴져야 우리가 몰입이 느끼고 문학 작품으로서 정말 잘 쓰였다 이러는데 이거 완전 반대야. 맞아. 이 부분은 신기했어요. 이게 잘 안 되면 사실 이 소설 별로야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 감정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게 하면 그냥 좀 그랬어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거는 아예 그 우아한 뭔가 고양이들에서 손보미 씨의 작품을 저는 막 이입을 잘 못했죠. 나는 엄청 이입을 한 상태에서 보니까 뭔가 괜찮았어요 이랬던 건데 이 작품은 아예 대놓고 그 극단에 있는 거죠. 완전 반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문학적이다라고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식으로 작품을 서술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자신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중간중간에 화자의 관계에 대해서 독자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게 단서를 막 흘리잖아요. 엄청. 화자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래서 독자가 자신만의 어떤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처음부터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죠? 이런 서술도 이런 생각해보면. 식으로 또 해석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소설 얘기하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들 몇 개 짚어봤는데 까미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작품들을 어떠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공부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작품이 오래됐고 연구가 꽤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 10편의 논문을 정독을 하고 그다음에 좀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억압된 남성성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첫 번째 관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따 말씀드릴 거는 현대 문명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금지의 압박,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압박에 관련한 그러니까 뭐 하지마 정해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금지시켜 놓은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남성성이 억압된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아내나 애완동물, 반려동물 같은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폭력을 굉장히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이 되게 무너져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하려는 거죠. 오히려 이런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남성성은 무너졌지만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폭력을 휘두르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못된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온순하고 친구들 놀릴감이 될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사회성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했다. 근데 그게 성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포인트에서요. 남성성의 전형을 획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위 말하는 19세기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혹은 이제 강압적인 거, 우리가 아는 그런 마초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억제력을 가지는. 근데 이게 학습되지 못한 거잖아요. 갖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보면. 그래서 결혼으로 도피한 거예요.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소왕국을 만들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동물 가족을 유양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보는 네. 거죠. 자기만의 남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간을 여기 안에서만큼은 여기 내가. 안에서만큼 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인도주의적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한때는 내 특징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도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다는 묘사가 직접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내를 자기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치, 아내와 유사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뭐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에 반대되는 여성성을 네. 아내가 상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랑 계속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암시할 수 하는 있는 거죠. 거구나. 심지어 네. 아내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이름이 등장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그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느냐 아니냐에서 중요한데 플루토도 이름 있는 반면에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나랑 되게 모호하게 그 경계가 희미한 사람이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부여하기가 있죠.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아내와 역할이 겹쳐요. 애완동물을 부양하는 역할에서. 그래서 심지어 왜냐면 사랑을 애완동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 사람에게 어떤 공급원이잖아요. 네. 사랑을 얻어내는. 근데 그걸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경쟁자로 여겼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결혼 과정의 문제가 여기서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술 막 이런 거 만취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 이후에 더 나빠진 거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에서 보면. 네. 그래서 폭력으로 제압을 다 하잖아요. 와이프도 때리고 동물들도 학대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남성성이 되게 과잉적으로 드러날 때는 폭력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의 조종을 받은 것처럼 악의 힘을 받은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아의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고양이한테 지배당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에요? 다 고양이 탓을 하니까. 그치. 아내보다 뭐 더 미신적으로 사고의 된 거예요. 흐름이 다 그쪽에 중심이 돼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남성과도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맞아. 그쵸? 등장하지 않아요, 소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세계에서 생각을 하면 남성 사회에서 고립된 거는 인간 사회에서 고립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가부장 사회에서의 실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성 긍정 그러니까 어떤 온함 이런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게 되는 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가부장제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니까 이것 때문이야 하면서 스스로 혐오하게 되는 걸로 이제 나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아내랑 고양이를 동시에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자신의 여성성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기도 한 거예요. 왜? 그들은 나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내 모습에 투영된. 그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여성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갖고 있는데 스스로를 학대를 바로 하지 않고 그걸 비추는 모습 학대함으로써 결국 자기 자신도 그래서 자기 파괴에도 이제 빠져든 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벽의 상징성이 또 등장하는데 왜냐면 부인의 시체가 벽 뒤에서 드러났잖아요. 네. 벽 뒤에 있었던 게 뭐냐면 부인이란 말이에요. 벽이 뭔가를 가리고 있고 소중한 실체를 그 뒤에 숨겨놨던 거라고 한다면 벽이 무너지고 드러난 게 여성성인 거죠. 아내로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기의 자아가 여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벽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게. 벽이 그런 의미였으니까. 숨기는 거였어. 그렇네. 그러니까 포가 남성적인 가부장 사회로의 진입에 실패하고 자멸까지 하는 화자를 통해서 이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남성성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지 허구적인지 이거를 드러냈다고 하는 해석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내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 진짜 없어요. 아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아내를 직접 대하는 거는 억압하고 싶은 자신의 어떤 여성적인 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피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해석을 19세기 미국 사회가 강요하는 남성성과 화자의 여성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연구를 한다니. 이게 정신분석학이래요. 일설을 듣다 보면은 납득이 되는 차근차근 이런 단계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네. 그런 심리에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죠. 잘 이해가 안 됐던 행동들이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걸 암시했던 포인트들이 진짜 있긴 있죠. 있었어요. 뭐 읽으면서는 캐치를 못했지만 그래도 그랬네 하는 그렇구나 하고 뿌듯해.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소설을 읽어보시면.